네, 안녕하세요. 방학이 너무 짧았죠. 근데 여러분은 어차피 다시 집에 있으니까 부럽네요. 자, 이번 단어는 그 방학 끝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방학 전에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스텔라도 보고 하느라고 사람의 유전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유전까지 오늘 끝내고 나면은 다음 단어는 5단원 별과 우주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는 핵심 개념은 사람의 유전 형질, 그리고 쌍둥이 조사, 쌍둥이를 어떻게, 왜 조사하는지, 그리고 가계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배우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사람의 유전 형질과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뭐 다 좀 뻔한 내용이어서 선생님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볼게요. 여러분 발가락 한번 보실래요? 발가락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아빠이신 것 같죠? 아빠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길고 오빠도 두 번째 발가락이 길어요. 아빠하고 오빠하고 저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셋 다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거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보다 짧아요 했으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발가락 길이도 유전된단다 라고 하죠. 자,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부모님하고 꼭 닮은 부분들이 있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들이 닮은 것이 보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쌍꺼풀이라든가 아니면은 귓볼이라든가 뭐 손가락 꺾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 선생님은 안 꺾여요. 자, 그래서 뭐 눈꺼풀, 귓불 모양, 이마선 모양, 보조개, ABO식 혈액형, 그 다음에 생맹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유전 형질에 속하는 겁니다. 뭐 이거 전부 다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는 건지 방법만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사람은 우리가 완두할 때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게 유전 형질이잖아요. 완두의 유전 형질에는 뭐 표면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키가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콩깍지 모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혀말기 혀 한번 말아보실래요? 어떻게 혀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선생님 혀말기 되죠. 그 다음에 눈꺼풀, 귓불 모양, 그 다음에 이마선 모양, 보조개는 없어요 선생님은. 보조개 등의 유전 형질은 대립 형질이 비교적 뚜렷해서 우성과 열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유전자들은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 M자형 이마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테두리로 돼 있죠. 얘네들이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 여기가 빨간색 테두리로 된 거는 열성이거든요. 열성이라는 게 뭐랄까 우리가 보통 우열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수하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발현되는 경우에 우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M자형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한테서 받았어요. 그래서 M자 유전자를 하나만 받더라도 일자형이 안 되고 M자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자형은 M자형 유전자를 한 개도 받지 않았을 때 일자형 유전자가 된다. 그러니까 일자형 이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쌍꺼풀 수술들 많이 하지만 쌍꺼풀이 있는 거가 사실은 우성이고요. 외꺼풀이 더 귀한 거죠.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외꺼풀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보조개도 있는 쪽이 우성이고요. 없는 쪽이 열성이거든요. 선생님 동생은 있어요. 아마 선생님은 아예 보조개 유전자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조개 유전자는 아예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귓불 모양은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는데 선생님은 뭔 것 같아요? 네, 부착형인 것 같죠. 그럼 선생님도 이쪽도 열성 유전자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혀말기는 아마도 되는 거 보니까 한 개를 가졌던 두 개를 가졌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젖혀지는 거는 젖혀지는 쪽이 우성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안 젖혀져요. 근데 선생님 남편은 젖혀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안 젖혀지고 남편은 젖혀지니까 젖혀진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딸은 젖혀져요. 뭐 이런 게 사람의 유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재밌죠? 네. 근데 사람의 유전 연구가 이제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까닭이 보통은 이제 초파리 같은 걸로 유전 연구를 하거든요. 왜 그러면 초파리는 빨리 한
하나가 아이를 낳고 새끼가 다시 낳고 새끼가 다시 번식하는 그거 한 세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사람은 한 세대가 굉장히 길죠. 뭐 80살만 산다고 해도 한 세대가 80살이고 그 다음에 그 나온 자손 만약에 20살에 애를 낳는다고 해도 20년을 기다려야 돼도 다음 사람이 어떤 유전이 있는지 그러면 그 20년 후에 태어난 애가 또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해가지고 연구하는 나도 사실은 뭐 80살까지밖에 못 사는데 그 여러 세대에 걸쳐서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을 한 사람이 쭉 관찰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낳는 자손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뭐 많은 그 완두가 이제 콩깍지 남기는 것처럼 많은 콩을 남긴다면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한 번에 낳는 자손의 수가 적죠. 옛날엔 좀 뭐 8명도 낳고 했지만 지금은 한 명 낳는 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자의 의도대로 사람을 교배하는 실험은 할 수도 없거니와 낳는 자손의 수도 적어서 통계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유전 형질이 또 다양하고 복잡하며 형질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질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하거나 쌍둥이를 조사하거나 어떤 뭐 민족 같은 한 집단을 조사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교배시켜서 그 사람이 어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어떤 얘랑 결혼했을 때 어떤 아이를 낳고 이거를 막 보는 거는 직접적인 방법인데 방금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죠. 직접적인 방법을.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자, 그럼 가계도 조사가 앞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가계도라는 것은 어떤 집안의 그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런 가계도에서는 일단 성별을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혈연인지 결혼관계인지 그 다음에 특정 형질이 어떤 표현형으로 발현되는지를 간단한 도표로 나타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어떤 형질이 쭉 내려가다가 계속 나타난다 이러면은 그 형질 자체가 우성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뜨문뜨문 나타난다 그러면 걔는 열성일 확률이 높고 뭐 이런 거겠죠. 자, 가계도를 일단 그리는 방법은요. 남자는 그냥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특정 형질은 색으로 구분해서 뭐 빨간색 네모로 칠한다던가 빨간색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고요. 부부는 가로선, 자손은 세로선으로 표시한다. 즉 결혼한 것은 이렇게 가로선, 그 다음에 자손이 나타나는 건 이렇게 세로선.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딸과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어떤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그림 자체를 가계도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계도를 분석하면 특정 형질의 우열 관계,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자손이 내가 또 아이를 낳는다면 그 형질이 나타날 건지 아닐지에 대한 확률을 알 수 있겠죠. 자, 쌍둥이 조사는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는 아예 유전자형이 똑같죠. 이란성 쌍둥이는 그냥 형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 환경과 특정 형질의 발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인데 쌍둥이 조사를 통해서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 쌍둥이의 개념부터 볼게요. 일란성 쌍둥이는 그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잖아요. 난자 한 개하고 정자 한 개가 만나서. 그럼 발생 초기에 얘가 하나의 수정란이 둘로 나뉘죠. 이렇게 둘로 나뉘었는데 세포 분열한 뒤에 얘가 이제 4세포가 돼야 되잖아요. 4세포가 안 되고 얘가 그냥 둘로 확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처음부터 둘, 넷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따로따로. 그러면 애초에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겠죠. 그래서 성별이 같고 얼굴 생김새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형질의 차이는 이들이 근데 이제 같이 자라다가 어떤 애는 키가 크고 어떤 애는 키가 작고 어떤 애는 뚱뚱하고 어떤 애는 작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랐다 이러면 이 형질의 차이는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 거라고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를 봤을 때는 2개 이상의 난자가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된 후 독립적인 개체로 발생하여 태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냥 형제예요. 형제 자매와 똑같은데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니까
뭐 그냥 오빠 있는데 여동생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성별이 다를 수 있죠. 또 언니 있는데 여동생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성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 형질의 차이는 환경과 유전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당연히 유전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란성 쌍둥이는 그냥 형제 관계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조사는 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전 형질을 조사하고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이 유전 형질의 특징이나 유전자의 분포 등을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최신 연구 방법으로는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염색체나 유전자를 직접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현상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분자 수준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그림은 일란성 쌍둥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형과 동생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 쌍둥이에서 형과 동생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겠죠. 이들이 성장하여 점차 다른 외모를 갖게 된다면 그 까닭은 환경의 차이다. 즉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둘로 나뉜 후 각각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가 같고,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이 근데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형과 동생이 성장해서 점차 다른 외모를 갖게 된다면 이는 환경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에서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형제 하나는 과학자가 되고 하나는 군인이 됐었는데 군인은 다리를 잃어요. 그죠? 그 군에서. 근데 형이 그 강도한테 죽어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죽은 형을 대신해서 다리를 못 쓰는 그 일란성 쌍둥이인 동생이 나비족이 있는 그 행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판도라 행성이었나? 거기로 가게 되죠. 판도라 행성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생긴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환경의 영향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조정할 수 있었던 건 형 건데 동생이 조정할 수 있었던 거는 둘의 유전 정보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집안에서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것을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그림은 가계도라고 하고요.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는 데 이용되는 방법은 쌍둥이를 조사하면 된다. 자, 사람의 염색체를 조사하거나 DNA를 분석하는 유전 연구가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태아에 미리 염색체를 조사해서 성별도 알 수 있고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 여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새 그 주말 연속극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오빠와 그 잃어버린 여동생 둘 사이를 찾아낼 때 보통은 이제 DNA 분석해가지고 이걸로 친자 확인 같은 거 하죠. 형제가 맞는지.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알아내어서 유전병의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요새 이제 분자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유전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쇼가 끝났는데요.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너무 또 다음 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가도록 할게요. 그냥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사람의 유전 현상 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깃불 모양 유전, 가계도 분석, ABO식 혈액형 유전이 있는데요. 오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ABO식 혈액형 유전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하고 가계도를 분석할 수 있다. 볼게요. 오늘 너희 엄마가 학교에 오시기로 했니? 어떻게 알았어? 얘랑 엄마랑 엄청 닮았네요. 자, 남학생은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이 친구의 엄마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닮았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부모와 닮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닮았어요. 선생님 남편이랑 많이 닮아서 선생님은 배만 빌려줬구나, 이 아이를 낳도록,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은 닮기 마련이죠. 자, 상염색체 유전이란 말이 있는데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여러분이 이미 1학기 때 배운 거예요. 남녀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엔 차이가 없고요.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걸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깃불 모양의 유전도 사실 상염색체 유전인데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분리형 깃불이 부착형 깃불에 대해서 우성이래요. 즉 숫자로 통계를 내본다면 사실 분리형 깃불이 더 많아야겠죠. 분리형 깃불 대립 유전자를 라지 T라고 하고 부착형 깃불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할 때 분리형 깃불은 라지 TT이거나 라지 T 스몰 T일 때도 분리형이 되고 부착형 깃불을 가진 사람은 여기 안 보이지만 당연히 뭐겠어요? 스몰 TT가 되겠죠. 자, 깃불 모양 유전의 가계도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네모가 남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음미면 음미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겠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 요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부착형인가 봐요. 음미의 오빠도 부착형, 음미는 여자인가 봐요. 여자도 부착형. 그런데 여기는 요거 두 개가 만나면 아빠도 스몰 t를 주고 엄마도 스몰 t를 주면 음미야 음미의 오빠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남동생은 라지 tt거나 라지 t 스몰 t를 받으면 얘는 분리형 깃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이런 스몰 tt를 줬어요. 그러면 얘는 부착형인 아들이 나왔겠죠. 이 부착형인 아들은 사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음미의 아빠의 동생이니까 남동생이니까 삼촌이겠네요. 삼촌은 스몰 tt인 거예요. 스몰 tt인데 이분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숙모를 스몰 tt를 가진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집의 애들은 모두 다 부착형 깃불을 가진 아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뭐 이거 설명 보실 거 없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물음. 분리형 깃불 대립 유전자를 라지 T, 부착형 깃불 대립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할 때 음미의 부모와 음미의 유전자형을 각각 써보자. 그러면 음미는 스몰 tt, 당연히 스몰 tt겠죠. 음미가 스몰 tt가 나왔다는 거는 아빠 엄마가 지금 분리형이지만 음미는 부착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에게는 스몰 t가 각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분리형이란 뜻이죠. 그럼 부착형인 애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형 안에는 요거 스몰 t가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미 아빠나 음미 엄마는 둘 다 라지 t 스몰 t, 음미는 스몰 tt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차근차근 유추해 보면 되겠네요. 자, ABO식 혈액형 유전도 비슷한데요. ABO식 혈액형은 자, 뭐 선생님 B형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유전자형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오빠 때문에 아니면 엄마 때문에. 왜냐면 저는 B형인데 B형이지만 B라는 유전자 하나만 있는 거 말이 안 돼요. 그죠?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B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B일 수도 있고요. A하고 B가 우성이거든요. 그래서 A도 우성, B도 우성이고 O는 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B일 때도 B고요. O일 때도 B예요. O가 열성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A형인 사람도요. AA거나 AO예요. 그리고 O형인 사람은 열성 유전자 두 개가 있어야지만 O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O형인 사람 무조건 OO예요. 그리고 AB형인 사람들 있죠. AB형인 사람들은 A도 우성, B도 우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면 에이 모르겠다 해서 두 글자로 AB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ABO식 혈액형을 보면요. 네 가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세 가지 종류지만 네 가지의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A형, B형, 그 다음에 O형, 그리고 AB형. 자, 대립 유전자는 요런데요. ABO식 혈액형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보면 지금 A형 같은 경우에는 AA, 그 다음에 AO, B형은 BB, 유전자형이 BO, 그 다음에 AB형은 AB, O형은 OO 이렇게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 본인이 B형이다 그러면 내가 BB형인지 BO형인지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계도 분석을 하면 알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모르면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알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B형의 할아버지, O형의 할머니, 그리고 A형인 5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그 5번의 유전자형은 알 수 있어요? 할머니는 O형이라고 써있지만 O형이겠죠. 그러면 할머니의 O랑 할아버지의 A가 만난 거예요. A랑 O가 만나서 A형이 나온 거라서 이 5번은 무조건 AO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A형이고 B형이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O형이 나왔죠. 어머 뭐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야? 아니고요. A형에 숨겨져 있던 AO, 그 다음 B형에 숨겨져 있던 BO였던 거예요. 그래서 A형에 O가 내려오고 BO형에 O가 내려오면 O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7번 I는 A형이라고 했는데 표현형이 엄마한테서 A를 받았나 봐요. 그죠? 그리고 아빠한테서는 O를 받았겠죠. 그래서 7번은 무조건 AO형이 되는 겁니다. 자, O는 1과 2로부터 각각 어떤 혈액형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건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설명을 했고요. 자, 부모가 모두 부착형 깃불인 경우 자녀의 깃불 모양을 써보자. 부착형 깃불인 경우에는 스몰 tt죠. 그래서 스몰 tt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깃불은 무조건 스몰 tt가 나오겠죠. 보조개가 있는 부모에게서 보조개가 없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까닭은 이게 우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조개 유전자 중에서 열성인 거, 그러니까 잡종이었던 거죠. 부모가 보조개 유전에 대해서 열성도 하나 갖고 있고 우성도 하나 갖고 있고 엄마도 열성도 하나 갖고 있고 우성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보조개가 없는 자녀는 열성, 아빠한테서 열성, 엄마한테서도 열성 유전자를 받으면 보조개가 없는 자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ABO식 혈액형이 모두 A형인 부모에게서 O형인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A형인 부모에게서 O형인 애가 났다. 그러면 뭐 출생의 비밀? 그런 거 아니죠. 자, AO형, 아빠 AO형, 엄마 AO형. 그래서 아빠가 O 주고 엄마가 O 주면 O형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AO형 또는 O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 나머지 부분은 성염색체 유전인 부분이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미안. 빨리 할게요. 사람의 유전 현상에서 그 핵심 개념은 여기서는 성염색체 유전과 요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대충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성염색체 유전에서 정록생매가 반성 유전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사람의 성이 결정되는 거는 난자는 XX 그리고 정자는 XY를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22 플러스 Y 그 다음에 22 플러스 X라는 정자는 아빠가 XY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22 플러스 Y도 만들 수 있고 22 플러스 X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난자는 XX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자는 22 플러스 X 또 다른 애를 만들어도 22 플러스 X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요렇게 만나면 아들, 그죠? X하고 Y가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면 XX, 요렇게 만나도 XX 딸이고요. 요렇게 만나도 XY니까 아들이 되겠죠. 즉 XY가 되어야지만 아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옛날에 엄마들 막 구박했는데 Y 염색체를 주는 건 정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 잘못이다. 자, 반성유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어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을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즉 성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라는 거겠죠. 자, 정록생맹이 있는데요. 생맹 뭔지 아시죠? 적색과 녹색 잘 구분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초록색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빨간색 장미꽃 덩쿨을 봐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시각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정록생맥이 색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맥이면 운전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신호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맥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위에 있대요. 그런데 이 생맥 대립 유전자 X-가 정상 대립 유전자 X에 대해서는 열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생맥 대립 유전자 하나가 있다고 해서 여기 딱 프라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다시 X 프라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애랑 X인 애가 둘이 같이 있으면 생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 X-가 하나만 있어도 X-Y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 개만 있어도 무조건 생명이에요. 여자는 X-X여야지만 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상인 남자는 XY, 생명인 남자는 X-Y, 여자인 그 표현형으로는 정상이지만 XX인 유전자를 갖거나 XX-여도 이 유전자형이 X-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정상이 될 확률이 높죠. 정상이에요. 생맥 유전자가 X-X여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 엄마가 보인자이고 그 다음에 아빠가 생맥이어야만 딸이 생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죠.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생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생맥이 아니어도 즉 보인자이기만 해도 아들은 이 X-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면 아들은 생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생맥이 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보인자는 유전자형이 XX-인 여자로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보인자라고 한다. 생명의 경우 남자는 보인자가 없고 바로 발현이 되는 거죠. 자, 혈우병 이거 약간 심각한데요.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위에 있는데 혈우병 대립 유전자가 아까 정록생명과 마찬가지로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는 열성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생명의 그 표현형은 XY, X-Y 여자는 XXXX 여도 정상이고요. 남자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생명, 여자는 두 개 다 있어야 생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은 어느 집안의 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인 사람 중에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써보자. 요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번인 경우에 이 1번은 X-Y겠죠. 여기 생명인 남자니까. 그럼 이 생명인 남자가 X-를 줘서 이 딸에게 줬을 때는요. 이 딸이 지금 X-X가 된 거죠. 즉 엄마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인자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엄마가 X-를 하나 주고 아빠가 X-를 하나 줘서 6번은 생명인 여자가 됐죠. 그렇지만 7번 같은 경우에는 보인자겠죠. 왜냐? 아빠가 줄 수 있는 X-가 있고요. 아빠는 X-Y니까 딸을 낳았을 때는 무조건 X-가 하나 가 있죠. 그리고 얘가 정상인 걸로 봐서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냥 X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X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엄마가 이게 정상인 딸이 나왔죠. 그렇지만 아빠가 무조건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X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딸 같은 경우에는 보인자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아들은 엄마가 가지고 있던 X-를 받지 않고 X를 받고 아빠의 Y를 받아서 정상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쭉 책에다 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보다 남자에게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나는 까닭은 남자는 한 개만 가지고 와도 생명이 되지만 여자는 두 개 다 받아야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유전병 유전.
이 가계도를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 아들은 정상, 이 아들은 유전병이 있죠. 그 말은 엄마 쪽에서의 문제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볼게요. 유전병을 결정한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유전병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겠죠. 따라서 이 유전병은 반성 유전을 합니다. 정상인 1과 2 사이에서 유전병을 가진 자녀 6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 대립 유전자 A가 우성이고 유전병 대립 유전자 A-가 열성이고요.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요 마지막 시간에 한 거가 조금 여러분한테 낯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반성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성유전이라는 거는 유전자 자체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 거다. 앞에서 했던 것들은 귓불 모양이나 쌍꺼풀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고요. 반성유전은 성염색체 위에 있을 때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이고 정록생맹과 혈우병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다. 정록생맹은 X- 위에 있는 거고 X-X가 되면 여자가 정록생맹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X-Y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남자가 더 생맹이 되기가 쉽다. 여자는 보인자인 경우에까지 정상으로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이게 약간 어렸을 때 잘 죽거든요. 출혈이 잘 멈추지 않아서. 근데 이런 경우 요것도 X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혈우병을 가진 남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인자인 여자는 오래 살기 때문에 다시 혈우병을 가진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별과 우주 들어가도록 할게요.